네, 이제 벌써 6월인데요. 6월에 첫 거래일 뉴욕 3대 지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3대 주가가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이제 0.54%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75%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0.7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장중 3대 지수가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대체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1.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주식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지난주 후반에 일종의 어떤 랠리가 나타났었는데요. 그 랠리를 어제부터 이어서 이틀간 계속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인 긴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는데요. 어제부터는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조금 이 반등을 다시 되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 이슈는 없었는데요. 반등에 대한 되돌림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을 움직일 만한 굉장히 큰 재료는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연준의 긴축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세 가지 이슈가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가장 좀 주요한 뉴스는 이제 경제 지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혼조된 결과를 보고 어떤 것은 잘 나왔고 이제 어떤 것은 잘 안 나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준의 긴축 경로를 이걸 완화시켜 줄 만한 그런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요인이 이제 고용과 물가입니다. 오늘 고용에 관련된 상세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4월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츠라는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통상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도 5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구인 이직 보고서는 이거보다는 한 달 늦게 발표가 되긴 하지만 이 고용 시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교하게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연준의 긴축의 강도가 조금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 보고서가 조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사 제목에서 다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4월의 고용 보고서 결과는 이제 구인 건수가 큰 폭 줄어들었지만 일할 사람은 더 부족한 상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용자들이 이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인 건수가 지난달보다는 조금 들었지만 어쨌든 일할 사람이 이거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노동부 집계인데요. 지난 4월에 채용 공고가 1,140만 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3월에 집계치에 대비해서는 45만 건 정도 감소를 한 수준인데요. 지난 3월에 채용 공고가 역대 최다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5만 5천 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용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황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면 일할 사람은 좀 부족한 상태, 노동의 공급은 조금 부족한 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조금 계속 왜곡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노동시장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가지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ISM이 오늘 5월 제조업 PMI를 발표를 했는데요. 56.1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지표가 지난달에는 55.4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거보다 소폭 개선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제조업 업황이 조금 개선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마켓 글로벌에서 발표한 5월 제조업 PMI가 57.0으로 집계가 되면서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월치보다 낮은 수준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ISM 제조업이라든지
S&P 글로벌 제조업 모두 50을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50을 넘어가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50보다 떨어지면 이제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양 지수 모두 50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특히 ISM이 조금 잘 나오면서 이제 제조업 경기가 크게 둔화는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의 긴축을 조금 방해할 수 있는 연준이 긴축을 조금 덜 하게 할 만한 것이 이제 경기 침체라는 요인인데요.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는 않으면서 결국에는 연준의 이런 긴축 경고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을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주었습니다. 지표는 잘 나왔지만 이게 금리로 해석을 하면서 조금 더 안 좋게 해석이 된 셈인데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고용시장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시장이 조금 부진할 경우 연준이 우리가 긴축을 너무 가파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돌아보는 거를 이제 촉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촉발을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긴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연준의 긴축을 막을 만한 지금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은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지표가 어떻게 그 숫자가 나오는지보다는 지금 현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경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에 따라서 증시에 이제 파급 효과가 전해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오늘 발표된 지표가 연준이 약간 톤 다운을 하거나 덜 공격적인 이유를 전혀 제공해 주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연준 다양한 인사들의 발언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이제 마켓워치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난번에 한 발언이 이제 연준 풋이라고 하죠. 연준이 이제 주가라든지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때 연준이 이런 주가를 떠받치는 연준 풋으로 해석하지는 말아라. 자신의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면요. 이제 앞서서 이제 보스틱 총재가 최근 이제 9월 어떤 발언을 했냐면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쉬어가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 조금 안도감을 준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연준이 이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연준 풋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패드 풋, 연준 풋이 자신이 정책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준은 시장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금융 불균형 문제라든지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풀려진 뭐 어떤 미국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연준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역대급의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연준의 어떤 주요한 정책 경로를 이끄는 드라이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시 한 셈입니다. 네. 이제 뭐 이번 달 6월 그리고 7월에 있는 회의 그리고 향후 또 몇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인사들이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인 메리 데일리 총재도 비슷한 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다음 몇 번의 회의 이 영어 표현으로 next couple of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음 몇 번의 회의에서 50bp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 이제 성향을 분석을 하자면 조금 이제 뭐 중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를 50bp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에 있는 이런 비둘기파적인 인사조차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데일리 총재는 지금 연방기금
금리 범위의 최종 금리 범위를 2.5%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발언이 어제 나왔었는데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발언인데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 수준을 0.75에 있죠, 지금 금리 수준이. 이걸 이제 2.5%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괴이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올해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도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연준의 기금 금리가 3.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총재 같은 경우 2.5%를 제시를 했는데 이걸 지금 3.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후퇴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2023년 즉 내년 후반이나 2024년까지는 이런 긴축 정책의 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플레를 이제 파이트하기 위해서 연준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함께 가장 매파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아니고요. 어제 나온 발언인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오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옐런 장관이 이제 전임 연준 의장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인플레이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큰 충격이 닥칠지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고 또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을 야기한 예기치 못한 큰 충격이 경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완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연준의 어떤 인플레가 transitory하다는 이런 일시적이라는 판단이 오판이었고 결국 이 인플레는 굉장히 스티키하고 stubborn한 아주 이제 끈질기게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셈입니다.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에서의 최근 이제 코로나 봉쇄 조치 뭐 요런 다양한 팩터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팩터들이 지금 이러한 충격을 더해 줬다. 인플레에 대한 충격을 더해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 그리고 옐런 장관이 이제 3자 대면을 해서 인플레에 대한 이런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는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고 장중에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섹터 11개 중에 10개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금융, 부동산, 자재 등 섹터가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유일하게 상승한 섹터가 에너지 섹터입니다. 1.7%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최근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브렌트랑 뭐 WTI 같은 가격이 지금 $115에서 11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상하이 봉쇄 해제라든지 EU의 러시아 제재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다시 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결국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촉발을 한다는 점에서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제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좀 3대 이렇게 좀 큰 빅테크 종목들이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낙폭을 조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이슈 있었던 종목 중에 메타 플랫폼스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이제 2인자로
이인자라고 하죠. 이제 샌드버그가 퇴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 이제 테슬라가 1.62%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제 $740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늘 테슬라 목표 주가를 이제 대폭 하향을 했는데요. 기존에 목표 주가로 $1,200를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1,000로 $200 가까이 큰 폭 내렸습니다. 골드만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중기적인 시각에서 테슬라 차량 인도분이 자사가 목표한 거에 대해 비해서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단기간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아마존은 오늘 2.5%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분할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아마존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JP모건이 아마존을 하반기에 베스트 아이디어로 꼽았습니다. 이제 최선호 종목으로 꼽은 건데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아마존의 매출 성장세가 다시 가속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이제 투자은행 키방크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제 중립 수준의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넷플릭스 주가에 의미 있는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촉매제가 이제 많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오늘 2.2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 웰스파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요. 지금 최근 미국 주식의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에 이미 경기 침체가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의 상승 탄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4% 하락을 했습니다. 또 오늘 엔비디아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를 오늘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비슷한 평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연저점을 기록을 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 이미 경기 침체가 지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상반 탄력이 상당하다라면서 주가가 현 수준에서 40%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오늘 1.8% 네, 이른바 이제 양적 긴축으로 불리는 퀀티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이날부터 미국 현지 시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런 양적 긴축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매달 국채와 MBS를 $475억 축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3개월간 매달 $950억 최대 축소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국채를 재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는 롤오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QT가 시행이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10bp 가까이 오르면서 2.93%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또 주식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이 자본시장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어떤 피스컬 재정적인 지원 정책이 들어가면서 지금 미국 가계에 누적되어 있는 저축만 $2조 된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되돌리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순간에 저희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이 분명히 작년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에 오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또 연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 판단을 했지만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nimbl하게 움직이겠다. 기민하게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경제 지표에 기반한 데이터 디펜던트한 이런 긴축의 과정을 굉장히 경제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백악관을 비롯해서 미국 재무부 그리고 연준을 통틀어서 모두가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총출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큐티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 긴축의 경로가 이어가는지를 정말 주시를 해야 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